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할 차례인데요. 교육과정이 좀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파트가 이제 그 생활지도와 상담 파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출제가 될 확률보다,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될 확률보다, 물론 거기서 나올 확률이 충분히 없는 건 아니고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확률이 그것보다는 좀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 그 교육과정 관련된 그 아마 수업들을 학교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정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에 배운 내용이랑 그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시는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 양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교육 과정에서 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출제가 될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이니까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 과정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교육 과정이 뭔가요? 그 책에 뭐 남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종합적 계획을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조금 더 자세한 정의를 얘기를 한다면 그 위에 나와요. 학습자가 어떤 교육 목표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성취하도록 할 것인지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공통적 기준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사실 두 개가 거의 뭐 동일한 얘기인데 첫 번째 어떤 정의가 더 자세해 보이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에 영교육 과정이라든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용어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은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교육 과정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신다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과정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의 교육 과정만을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첫 번째 정의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교육 과정이라든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교육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정의보다는 두 번째 정의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의보다는 첫 번째 정의보다는 두 번째 정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교육 과정이 좀 분류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된 교육 과정, 전개된 교육 과정, 뭐 실현된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 사실 그 임용고시 교육학 개론 서적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라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좀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계획된 교육 과정을 보시죠. 계획된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의 의미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지를 문서화한 교육 과정이 바로 계획된 교육 과정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교육 과정, 우리가 그 첫 번째 정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그 여기서 국가 수준에서 정해놓은 이 의미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교육 과정은 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협의의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개된 교육 과정이 무엇이냐? 전개된 교육 과정은 실제로 실천으로서 드러난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직접 수업 활동을 통해서 적용한 그 수업이라는 어떤 교수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된 그런 교육 과정이 바로 전개된 교육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수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이 바로 이 전개된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획된 교육 과정은 어떤 그 플랜되어 있는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래의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바로 전개된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시겠죠? 이 계획된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수업을 통해서 이 계획된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수업을 거친다면 전개된 교육 과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현된 교육 과정을 볼까요? 실현된 교육 과정은 그 교육 과정, 전개된 교육 과정이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의 교수학습 활동을 하게 되죠. 그 교수학습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뭔가의 교육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발생한 결과 있죠. 그 결과가 바로 실현된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뭐가요? 교육의 결과가. 그렇죠. 교육의 활동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실현된 교육 과정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 주체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어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형태의 교육 과정 분류가 되겠죠. 여기 제가 여기 X표를 쳐놨죠. 여기 X표. 이게 왜 X표를 쳐놨냐면 이게 원래 제가 출판사에 넘겼던 그 원고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출판사에서 교정을 하면서 이걸 잘못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2에서 4번이 하나 있고 요거 2에서 4번이 기관으로서의 교육과정이고요. 5번이 전개된 교육과정, 6번이 실현된 교육과정. 이거는 방금 전에 봤던 그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분류랑 달리 1번에서 5번까지 이 부분이 있죠. 1번에서 5번까지. 여기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학생 있죠. 이 부분은 비공식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잠재적 교육과정도 학생에게서 나타나고요. 영교육과정도 학생에게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학생의 어떤 수준에서는 이 비공식적 교육과정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명확한 분류는 아닌데 대체로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국가 수준이니까 국가에서 그냥 정해놓은 어떤 교육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왜 정했겠어요? 국가가 뭔가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 교육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은 문서가 바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올해 이제 고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제가 아직 살펴는 보고 있는데 아직 책에는 안 넣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올해에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왜냐하면 아직 고시도 안 된 거를 출제를 하기가 쉽지 않죠. 올해 이제 고시가 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이제 그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가서 새로 그 여러분께 정리해서 드리는 게 낫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공부량을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려 있는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약간 곁다리 얘기기는 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책에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가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2022년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전환되었는가? 왜 전환되었는가?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으니까요. 뭔가 개정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다음 버전의 책에는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까지는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다음에 지역 수준 교육 과정이잖아요. 자, 지역 수준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시도나 시군구 이런 곳들을 학교도 약간 발을 한 발 걸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도나 시군구 이런 지역을 뭐라 그러죠? 그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지역 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구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지자체라고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지방자치구역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정구역을 나눠 놓은 건데 교육도 이 지자체와 대체로 그 영역들이 대체로 겹칩니다. 어,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시도 또는 시군구 이러한 어떤 각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역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과정에 뭐 애돈을 붙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딱 나와 있으면 거기다가 지역의 어떤 현실을 반영을 해서 거기다 애돈을 붙이는 형식으로 좀 교육 과정을 꾸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역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의 의도를 담은 문서가 되겠어요. 자, 3번째래. 세 번째 학교 수준 교육 과정. 이건 그냥 학교의 어떤 실태를 반영한 단위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학교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굳이 아실 건 없고 일단 단위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여 개별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여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 이게 바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것들 뭐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위한 뭐 역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있잖아요. 교과형 도서 개발 과정과 교과형 도서 발행 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뭐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때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쭉 읽어드리자면 일단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교육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여러분이.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어딘가 학교에서는 근무를 할 건데 그 학교의 기자재가 뭐가 있는지 아이들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교원들의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셔야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학부모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부모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학부모의 특성이 바로 그 학부모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뭐 3차 4차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고 아동의 어떤 선수학습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경향성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동들이 실제로 이제 자기가 가정에서 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접해봤고 노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다면 아이들의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익숙한 물건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 수립.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교과 협의회라든가 학년 회의에서 이런 걸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교육의 설계도 마련에 의의가 있다. 이런 작업들은 요거는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는 단계와 그 어떤 교육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전문성 신작을 위한 지속적 노력. 대학원 오세요. 대학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교수의 노예가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잘 없겠죠. 박사를 하시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박사까지 하실 필요는 그다지는 없긴 하죠. 그리고 쉽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휴직을 해야 돼요. 박사를 하시려면. 일단은 그 교육학 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육대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수업 끝나고 가셔서 오후에 좀 늦게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데요. 대학원에 이제 박사 과정이 오면 일반 대학원밖에 없죠. 교육 쪽인 전문 분야도 그렇기 때문에 그 휴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 무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박사까지는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라면 교육대학원 정도는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거 이 두 가지 참고 자료는 쭉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분류를 봅시다. 공식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하는 얘기들이 약간 반복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여러분이 제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공식성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아까 이 분류 있잖아요. 피라미드 분류. 여기서 공식적 교육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죠? 1번에서부터 5번까지라 그랬죠. 국가에서 시도, 시군구, 학교, 교사 이까지가 공식적 교육과정이라 그랬죠. 자, 공식적 교육과정을 한번 볼게요. 공식적 교육과정이 볼게요. 뭐예요? 자, 공식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된 교육 의도,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공식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교육 의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적 교육과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좀 넓은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교수 요목 같은 거를 의미를 해요. 학습 결과, 의도하는 학습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좁은 의미로는 뭐냐면 교수 요목, 한마디로 말해서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표면적이냐면 표면에 있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교육 과정은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어요. 잠재적 교육 과정. 이거는 잭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문서화하기 힘든 교육 과정을 말해요. 이 공식적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문서화되기 어려운 그런 교육 과정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일부러 배제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공식적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거를 교육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부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교육적인 어떤 그 결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된 거가 아니죠. 그렇죠? 의도된 거가 아닙니다. 이게 의도되지 않았다는 게 좀 영교육 과정과 좀 구분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부수적으로 나타난 그런 교육적 효과입니다. 의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의도성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영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교육과정은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도인가요? 아까 지금 의도성이 있다 없다 얘기를 했는데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할 때도 누구의 의도죠? 그렇죠. 교육과정을 설계한 교육과정의 설계자의 의도가 잠재적 교육과정은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영교육과정은 되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뭐 쭉쭉 나오는데요. 자, 이게 영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일단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공이 있으시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무슨 그 편미분 뭐 이런 걸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한테 편미분, 전미분 가르쳐주고 초월함수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배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미분이라든가 전미분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수학 교과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좋죠. 알면 좋잖아요. 편미분, 전미분 뭐 여러 가지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단계 아이들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빼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과 배제의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무능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문서화 딱 되어 있어요. 공식적 교육 과정에. 근데 선생님이 깜빡 잊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너무 교재 연구나 그 교과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내 전공에 대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가르치려고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니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무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 무능한 경우에 영교육 과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면 나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보수성이라든가 정치적인 금기, 뭐 문화적인 금기, 또 종교적인 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뭐 수구 꼴통이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신호만 계속 보내주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좀 우향되어 있는 분들이든 좌향되어 있는 분들이 좌편향되어 있는 분들이든 수업 시간에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의 성향이 뭐 보수적이든 아니면 개혁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자꾸 이제 강요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드러내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중에 선택하라고 하시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 정치적 금기 그리고 이 문화적인 금기 이런 것들 있죠. 요즘에 이제 인종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점점 민감해지는 추세죠. 우리나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많이 혼혈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혼혈 남성분인데 혼혈인 남성분이 이제 군대를 처음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커야지 군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점 다문화적인 어떤 경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가 뭐 그런 것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비방은 뭐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금기가 있을 거야. 종교적인 금기. 사실 종교 얘기도 하시면 별로 안 좋죠. 뭐 기독교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신자냐 불신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그런 약간 좀 극단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뭐 그런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불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금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합의하고 있는 금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금기로 인해서 교육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육 과정 재구성인데요. 교육 과정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에 지금의 흐름이랑은 약간 안 맞는 내용인데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좀 어디에 배치하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기는 할 건데 교육과정 재구성이 무슨 뜻인가요? 일단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대요. 교육과정에 재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 교육과정이 똑같은 모양이겠어요. 재구성 과정을 거쳤을 때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겼을까요? 다르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교육과정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과정, 이게 그냥 교육과정 재구성을 간단하게 정의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정의는 막 사실은 굉장히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갈리죠. 이런 것들 뭐 쭉 있어요. 쭉 읽어보시고. 근데 결국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여기 제가 말했죠. 이 위에 기존 교육 과정이 어떤 변경을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시기나 지역, 학교, 학습자의 수준 이러한 교육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제반 여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건이라는 것이죠. 교육 내용을 재조직하는 과정 요까지 하나로 정의할 수 있고요. 또는 교수학습 및 평가 차원에서 교육 목표의 성취 기준을 적절히 조절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정의를 쓰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느냐, 간단 버전이죠.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느냐, 자세하게 정의하느냐. 여기 보시면 교육 내용을 재조직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1번 자세한 버전. 그리고 여기 2번 있죠. 2번 또 교수 학습 및 평가 차원에서 교육 목표의 성취 기준을 적절히 조절하는 과정. 요게 자세한 거 2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걸 왜 하죠? 기존의 교육과정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시대 상황과 좀 맞지 않는 약간 구식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겠죠.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자, 일단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요. 두 번째, 학습 동기 강화, 뭐 학습 부담 경과, 뭐 이런 경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여러 과목에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었으면 그거를 굳이 여러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교육 과목 간의 어떤 경계가 겹치는 경우 그 겹치는 경계의 어떤 그 리던던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와 배움을 연결시킴으로써 암과 삶을 일체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나온 거 외에도 이런 내용도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 기존 교육과정이 시대의 흐름과 제대로 맞지 않아서 구식이 되었을 때 새로운 교육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수 단위를 조절하기도 하죠. 이수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하는지 그게 수업 시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조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과 내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단원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던가 단원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단원의 내용을 뭐 빼고 뭐 집어넣고 이런 거 있죠. 인서션이나 뭐 딜리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통합 교과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사실 세모. 왜 그러냐면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세모고요. 요거 1번, 2번, 3번을 좀 주로 보시면 되고 플러스 가외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면 이 플러스 알파로 이거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창체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창체를 어떻게 연계시키냐면요. 체험 학습을 학습 활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도 하죠. 자, 절차를 한번 볼까요? 절차는 일단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겠죠. 절차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만 어떤 그 모델들이 있으면 절차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절차를 암기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논리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육과정 재구성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면서 진짜 상식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일단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거는 기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과정이 뭔가 있다는 얘기겠죠. 재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 어디서 올까요?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정해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걸 요렇게 바꾸는 것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 수준 또는 뭐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이 분석이 되어야겠죠. 뭘 바꿀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단계죠. 그리고 이제 교과별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재구성을 할 건데 핵심 내용을 날려버리고 재구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남겨놓고 그 핵심 내용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탐색을 해야겠죠. 남길 부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구성의 유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업 시수를 조정을 할 것인지. 근데 수업 시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놔요. 뭐 국어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해라. 수학 1은 몇 시간을 해라. 수학 2는 몇 시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순서를 좀 바꾼다던가, 아니면 내용을 좀 넣거나 빼거나. 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있는 거를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딜리션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삭제라고 하죠. 인서션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집어넣는 건 돼요. 추가 학습자를 주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떠한 형태의 재구성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핵심 내용을 남겨놨잖아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걸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뭐 빼든지 넣든지, 아니면 뭐 두 개 섞든지, 뭐 잘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재구성할 단원의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자, 일단은 여기 2번과 3번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범위를 다뤘다면, 4번이 이제 주제, 어떤 핵심적인 주제, 개별 주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재구성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재구성이 끝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교육과정 재구성이 끝났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교실에서 수업하셔야죠.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다든가, 그 아이들이 이해도가 어떻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미흡한 구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환류를 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암기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절차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어떤 배경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그 정의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왜냐면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거는 그럼 기존의 교육과정이 있었다는 소리네. 기존의 교육과정이 있었다면 그 교육과정이 어디서 가져온 걸까? 국가에서 가져왔겠구나.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단계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단계구나라고까지 제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단계를 점차 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논리를 따라가는 흐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연구사조라는 게 나와요. 이게 다른 책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교육과정 이 영역을 공부하시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이론을 좀 뭐 보는 이런 순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연구사조를 좀 볼 건데요. 교육과정 연구사조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앞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굉장히 세부적인 교육과정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데, 좀 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지적 전통주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개념주의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재개념주의가 나온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죠.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약간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짬뽕으로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재개념주의가 조금 그래도 조금 우세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어요. 자, 지적 전통주의부터 시작을 했었다 그랬죠. 교육과정 학이 교육과정 학이라고 또 우리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 학이 굉장히 최신 영역이죠.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등장을 한 지가 19세기 중반 뭐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한 150년에서 200년, 길어봐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최신 영역인데, 지적 전통주의는 이성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이성의 어떤 절대성, 이성의 그 합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봉을 해요. 옛날에 교육 철학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육 철학의 어떤 거랑 좀 비슷한가요? 느낌이 계몽주의랑 좀 비슷하죠. 그 계몽주의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성 개발에 이성 개발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지적 전통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강조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 지적 전통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들은. 그러면 계몽주의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4대 교육 철학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 4대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5개를 드렸지만 거기 뭐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본질주의 또는 항존주의 비슷하다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 지적 전통주의를 채택한 학자로 부너라든가 피터스라든가 허스트, 아들러 이런 사람들 본질주의, 항존주의 이 학자들 맞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지적 전통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육과정 연구를 그런 쪽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주의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절대적인 합리적인 이성 이거에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이성이 합리적인가라는 그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는 지성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제를 출발을 해서 지성 이상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용적인 요구들 있죠.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실용적인 요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보빗 같은 사람이 활동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성인의 활동을 분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인의 활동이 뭐예요? 결국에는 직업 활동이죠. 직장에 가서 뭐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것들을 가르쳐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 또는 실용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혔어요. 보빗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펜서라든가 스니든이라든가 보빗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사회적 행동주의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 루소의 자연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운동도 이 경험주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 듀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용주의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사회적 행동주의에서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영향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어떤 자유교육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래서 이 경험주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어떤 경험, 교육적인 경험 이거를 좀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유익한 것, 아동에게 유의미한 것은 끊임없이 어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외부와의 어떤 환경적인 접촉이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내용도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전적으로라는 건 딕셔너리가 아니고요. 일이 있기 전에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결정된다라는 게 이 경험주의의 어떤 기반을 한 교육과정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뭐 보빗도 있고요, 타일러도 있고 타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험주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교육과정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좀 연구를 했었죠. 보빗 같은 사람은 뭐 위에도 나오는데요. 뭐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보빗이 옛날에는 뭐 사회적 행동주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경험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운동에 좀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판 이론적 관점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관점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해를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판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예요. 비판 이론이다 보니까 좀 갈등론과 약간 비슷한 그런 그 냄새가 스멜이 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석학 또는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학적, 해석학적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요 이제 그 현상학이나 해석학의 영향을 받은 그 갈래가 하나 있고 비판 이론의 영향을 받은 갈래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가 무조건 어떤 갈등론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사회학이랑도 좀 그래서 좀 냄새가 많이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재개념주의 관점을 보시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치적 담론, 현상학적 담론, 미학적 담론 이렇게 나누는데요. 정치적 담론 이게 그 비판 이론적 관점과 맥락이 비슷하고요. 현상학적 담론 이거는 제가 말했던 그 해석학이라든가 현상학과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교육과정 연구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맥락이 다 있고요. 미학적 담론 요거는 좀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 얘기. 우리가 예술적 교육과정이라는 걸 나중에 배웁니다. 아이즈너.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이라든가 뭐 교육적 어떤 그 교육적 감시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이즈너인데 그 아이즈너는 요 정치적 담론과 형상학적 담론 이거랑은 별개의 또 다른 재개념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쭉 넘어가실까요? 여성 해방적 담론, 탈근대성 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 세 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접근이 좀 약간 그 별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 현상학적, 해석학적 그 담론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이나의 재개념주의는 기본 입장은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경험과 이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교육과정학이 연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출발을 하죠. 구체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이제 개인의 내적 경험을 탐구하고 그리고 개별학습자의 실존적 학성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파이나의 어떤 관점입니다. 자, 현상학적 교육과정 탐구 요거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읽어보세요. 파이나, 쿠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거는 읽어보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 거보다는 요 아래 윌리엄 파이나 요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오키 요것도 그냥 여러분이 좀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오키 이런 사람은 그 동양의 어떤 종교라든가 동양적인 어떤 동양 철학적 사상을 이제 교육과정 미국의 어떤 북미의 교육과정 연구에 좀 끌고 들어온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맥락이 닿아 있는 그 동양적인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해석학적 현상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우리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공식적 교육과정이었고 6번 학생 단계에 있는 게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라 그랬어요. 비공식적 교육과정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고요. 영교육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에서 5번 단계까지의 피라미드의 상부 1단계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부터 학교 수준 그리고 교사 수준 교육과정까지 그 5단계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킨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한 7, 8가지 이상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은 뒤에 따로 별개로 분리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해도 벌써 여기 7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고 공식적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표면화되어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공식적 교과 중심 교육 과정부터 보시죠. 일단은 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아주 전통적인 개념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을 우리가 나누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학이면 수학이고 영어면 영어고 국어면 국어고 뭐 생물이면 생물이고 이런 식으로 교과를 배웠잖아요. 그 나뉘어진 교과가 왜 나뉘어졌겠어요? 다른 교과랑 뭔가 그 교과만의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교과가 바로 교육과정 그 자체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과 또는 교재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과 동일한 뜻이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교육과정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교과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논리성이나 체계성, 그렇죠. 학습 영역이 한정되어 있죠. 다른 어떤 교과목이랑 통합적으로 잘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하나요? 앞에서 내용을 판서를 해가면서 수업을 하죠. 설명식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특징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과목과 분리된 교과가 기본 형태긴 합니다만 항상 그런 형태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합교육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분리되어 있는 다른 과목과는 무조건 분리되는 다른 과목과는 어떤 분리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과형 이게 가장 기본 형태예요. 분과형 과목별로 독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과목 간의 연관성 다른 과목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나는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내 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전제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교육 과정을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상관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기는 한데 이 상관형은 그래도 과목 자체의 어떤 경계는 있어요. 과목 자체의 경계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사한 교과들이 있잖아요. 교과들이 나뉘어져 있으나 좀 연관성이 커서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같이 보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역사 과목이랑 국사랑 한국지 그 두 개는 서로 상관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역사라는 것이 어떤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부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연해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연해주에서 어떤 사건, 만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여기 연해주에서 뭔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어떤 요인을 고려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랑 지리를 묶어서 상관형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지리랑 또 지구과학을 묶어서 얘기를 한다든가 지금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상절리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지구과학 공부하다 보면 그게 어딘가에 그 있는 뭐 그런 뭐 지층의 구조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지리랑 지구과학이랑 좀 엮어서 아이들이 좀 기억을 잘 하고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어떤 교육 과정이 바로 상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융합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통합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느낌이 많이 나죠. 자, 그 융합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기본 성질은 유지한 채 각 교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공통 요인을 추출해서 재구성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보시면 바이올로지도 보시면 이제 뭐 보타니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타니가 식물학인데 그리고 동물학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서 그것을 생물학으로 구성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성질은 있어요. 동물 배울 때 뭐 식물 배울 때 우리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뭐가 다르냐? 세포벽이 있냐 없냐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동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배우고 뭐 식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배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묶여 있다? 생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 속에 나뉘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융합형 어떤 교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광역형 볼까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광역형은 일단은 과목 간에 존재하는 구획이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융합형까지는 교과의 기본 성질은 유지한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기본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구획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시면 생물학이라고 엮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 파트, 식물학 파트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구획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아예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이랑 지구과학 묶어서 우리가 배우는 공통과학 또는 일반과학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형, 음악, 미술, 체육 합쳐서 예체능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초등학교 때 쓰는 교과서에 즐거운 생활이라고 있지 않나요? 이게 예체능 과목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형 생활형으로 재구성된 어떤 광역형 교과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달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의 평가 또는 측정이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암기를 하고 있느냐,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전달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흡수를 했느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데 좀 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과끼리 묶어서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통된 요소만 따로 딱 뽑아가지고 그걸 쭉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예체능처럼 여러 가지 그냥 비슷한 특징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 신체를 움직여서 신체 활동을 결과로 만드는 어떤 학습의 결과 또는 작업의 결과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과목이라는 그 공통점들이 있죠. 예체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묶어서 한꺼번에 예체능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교육과정 개편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교과가 정부에서 주어진 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구획을 남겨놓느냐 아니면 그걸 없애느냐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굉장히 쉽다. 이런 특징도 있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은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지식을 습득시킨다기보다는 학습시킨다기보다는 종의 교과서에 이미 실려 있으니까 그냥 가르쳐야지 이렇게 좀 비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좀 몰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교과나 또 분과적인 교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 형태가 분과형이잖아요. 기본 형태가. 그러니까 아무리 융합형을 했던 광역형 교과를 주었던 그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형태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형태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다른 과목과의 구획이 남아있는 그 성질이 계속 관찰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 교과나 분과적 교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적인 학습 토대를 유발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등정신 기능의 함양 이게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 가르친 걸 얼마나 암기하고 그걸 이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이런 함양의 제약이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흥미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전통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유산을 중요시하고 그러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건 다 유의미한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동이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동이 어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실질적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흥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큰 배려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경성주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이제부터는.